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옥군입니다. 10월 11일 오후 4시 11분 됐습니다. 예, 지금 뭐 김현지에 대한 이야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네요. 이 잘난치 않은 옥군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뇌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폭탄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뇌관이라는 장치가 있잖아요. 예, 이재명 정권이 이제 뭐 저는 최후를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5년을 못 채울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이 잘난치 않은 옥군이 무식하니까 뭐 예측이 맞겠습니까만은 어찌됐건 제 개인적인 예측은 이재명 정권은 5년은 못 채우고 이제 중간에 어떤 식으로 막을 내릴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폭발할 것이다. 근데 그게 폭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재명 정권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재명 정권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고, 예. 뭐 또 그 위에 이재명 당선자가 보여주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업적들, 예, 위대한 업적들 때문에, 예, 사실 뭐 이재명 당선자가 잘한다 하더라도 이 정권은 오래 가기가 힘든 정권이었는데,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정당성이 없다는 건 뿌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정권인데, 게다가 이재명 당선자는 뭐 당선된 이후에 정말 불과 넉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냈어요. 예. 그런데 이 정권이 계속 5년을 채운다. 저는 뭐 그건 힘들다라고 봅니다. 예. 그거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붕괴를 할 텐데, 그렇게 되는데 어떤 뇌관 역할을 하는 어떤 뭐 사건이 있든가, 뭐 인물이 나타나든가, 뭐 해야 될 텐데, 혹시 김현지라는 인물이 그런 뇌관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뭐 김현지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한 열흘 이상 계속 2주 정도를 계속 김현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김현지 문제를 덮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구속했던 거 아니냐, 물타기 하려고 뭐 그런 이제 의혹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뭐 어찌 됐건 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김현지를 저렇게 감싼다는 것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김현지와 관련된 어떤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전산실에 불을 낸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이런 의혹도 있고요. 뭐 밝혀진 건 없지만 어찌됐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의혹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김현지를 저렇게까지 숨긴다는 거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뭔가가 있는 거죠. 그건 뭐 확실한 거죠. 저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뭔가가 있는 건데,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이재명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 김현지가 도대체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행위가, 돌아가는 상황이. 예. 아예 보직을 변경해갖고, 뭐, 부속실장인가? 예. 대통령 침실까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직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국회에서 이렇게 뭐, 안 불려 나와도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뭐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직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김현지가 감추고 있는 게 뭐냐.
예, 그거는 이제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이재명 정권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저쪽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도대체 김현지가 감추고 있는 게 뭐냐. 예.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게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붕괴하는 함에 있어서 뇌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김현지라는 인물이. 예, 저는 뭐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권이 붕괴하려는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 중에 가장 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지금 그 전국적으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온통 그 행진을 하고 있고, 예, 처음에 광화문에 모였던 그 1.23 이후에 모였던 그 시민들의 모임은 주로 이제 광화문 광장에 토요일마다 모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론 이제 그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죠. 뭐 실제 인파가 한 30만, 글쎄요, 실제 인파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10만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인파가 10만이라는 것은 엄청나죠. 뭐 이제 주최 측 발표로는 뭐 100만도 잡고 막 그러니까요. 하여튼 실제 인파가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10만이라는 인파는 엄청난 인파입니다. 우리가 그 야구장 같은데 야구장이 꽉 차면 들어차는 그 관중 숫자가 보통 2만, 3만 되니까요. 예, 그거에 비해서 한 서너 배 되는 인파가 실제 10만의 인파입니다. 그게. 예, 10만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지금 서울 인구를 1000만 잡으면 그 중에 100분의 1이 10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파입니다. 실제 10만이라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유튜브 영상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JTBC나 뭐 KBS, MBC 거의 방송을 안 했어요. 그 인파 그 엄청난 뉴스거리를 방송을 안 했어요. 그때 토요일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는데 그 방송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방송이 얼마만큼 편향되어 있는지 알게 됐죠. 유튜브가 없었으면 모를 뻔했어요. 그렇게 모였다는 것도 가보지 않은 이상.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죠.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몇 개월 그런 이제 집회가 계속됐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였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이던 인파가 지금 양상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 젊은이들도 많이 모였었고요. 그 많은 인파 중에.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었고, 광화문이었고, 뭐 또 그 이후로는 뭐 지방으로 옮겨 다녔죠. 대구에서 모인다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젊은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모입니다. 모여서 행진을 해요. 물론 이제 숫자는 적지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렇게 모여서 행진을 하고 태극기 들고, 예. 요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시위에 나섰다는 거, 전국적으로. 예. 그게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의 그 붕괴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결국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야죠.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저는 이제 그때는 잘 모를 때였지만 제가 그때 시내에 나갔을 때 가끔 시내에 나가게 되면은 그 시내 그 서울시 한복판에서 그때 당시에 한 몇천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뭐 전부 노인네들이었어요. 제 기억에도. 그래서 뭐 그 노인네들이 모여서 뭐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문재인 대통령 반대 시위 뭐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없었을 때인데 제가 보기에도 약간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 노인네들이 왜 저렇게 그 나란 일에 대해서 삐딱한가, 뭐 이제 이런 오히려 느낌이었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그 애국자들이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 기억에는 뭐 모르고 집회의 성격도 모르고 뭐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아이고 노인네들이 집에서 쉬기나 하시지 왜 저러고 계실까 뭐 이런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이 시위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지금 1.23 이후에 모였던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맥이 그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그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합리하게 탄핵당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쭉 운동을 계속 해오셨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정광훈 목사도 있었고 결국은 정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모임들이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게 광화문에 올 봄부터 많이 모였었죠. 겨울부터 1월 달부터 막 12월 달부터 모였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그때는 뭐 좀 부정적이었죠. 잘 모르니까요.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왜 저렇게 정부에 대해서 반대만 할까? 뭐 이런 이제 느낌이었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분도 엄청난 애국자고 결국은 그분들이 그런 시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알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직접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물밑에서 계속 그 오랜 세월을 정말 그 소수의 인원으로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합리한 불법적인 탄핵에 대해서 알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위하고 항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애국적인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겪었을 그 어려운 마음, 어려운 심정,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인 사람도 많지 않고 저 같은 사람도 전부 속고 있었으니까 국민의 대부분이 속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깨어있는 그 나이 많으셨던 그분들이 결국은 그 불씨가 계속 이어져서 내려왔던 겁니다. 꺼지지 않고 그러다가 1월 그러니까 1.23 계엄 이후에 국민이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른 거죠. 모였던 인원도 별로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저 민주당 지금 알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 불법적인 탄핵 박근혜 대통령을 그 공작에 의한 탄핵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해갖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속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 애국자이신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뭐 정말 큰 잘못을 한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그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10여 년을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불씨가 계속 거기서 살아 있었던 겁니다. 조그만 불씨가 모이는 인원도 얼마 없었지만 그렇게 그 불씨가 계속 내려오다가 1.23 계엄 이후에 그 불씨가 확 타오른 거죠. 그래가지고 광화문에서 모일 때 10만도 넘는 실제 인구만 뭐 주최측 뭐 계산으로는 뭐 100만도 넘기고 그랬으니까요. 실제 인구가 실제 모였던 사람들이 10만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봤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내려오던 불씨가 10여 년을 내려오던 불씨가 거기서 확 타오른 거죠. 몇천 명 모이던 그 시위가 10만이 넘었으니까요. 10만이 뭐 몇십만 됐었을 겁니다. 그런 숫자가 거기 모여서 그 탄핵 반대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몇천 명 모일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온 국민이 모르니까 그냥 그걸 알고 계신 그 노인분들만 모여가지고 그 집회를 계속 해온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집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정말 힘든 싸움을 계속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저 좌파 쪽에서는 틀딱들이다, 뭐 노인네들이다, 그러니까 극우다,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이제 뭐 망령난 노인네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거죠, 계속.
아무튼 이제 그 진정한 애국자분들,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그 마음고생이 오죽하셨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극소수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미친 사람들 취급받고 그러는 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애국자분들이.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타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예, 거기서 직접적인 이제 그 불을 땡긴 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큰 일을 하신 거죠. 예,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감옥에서 굉장히 고초를 겪고 계신데, 어찌됐건 그 덕분에 지금,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던 불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러서, 계엄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일어났던 저 좌파들의 무도한 만행들을 저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저는 젊은이는 아니지만 그 젊은이들이, 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알게 돼가지고 지금 정말 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건 젊은이들이 만드는 영상입니다.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만드는 영상이,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밖에 이렇게 못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정말 잘 만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편집도 잘하고, 뭐, 특수효과도 잘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도 좋고, 그래갖고 뭐 별의별 영상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만든, 알리는, 좌파들의 만행을 알리는. 지금 보니까 극우라고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애국적인 행동을 계속해 왔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젊은이들이 계속 알리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젊은이들은 거리에서 행진을 계속 합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광화문에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확 모였던 게 지금은 거의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조금씩 소수로 나뉘어져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뭐 행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재명 당선자는 그걸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MBC에서 방송하지 않는다고 이재명 당선자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재명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민주당 쪽 사람들이, 저 범죄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속이 뜨끔뜨끔 할 거예요, 지금. 저쪽 입장이 돼보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바보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민주당 쪽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러면은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자기가 뭐 MBC만 본다고 해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쪽에 촉각이 곤두서 있을 텐데, 도대체 저 우파 쪽 양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때 민주당 사람들 무조건 알았겠죠. 그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는지. 그때마다 아마 심장이 벌렁벌렁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네팔 사태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저쪽 사람이라면,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예, 굉장히 그런 불안감, 공포심 많이 들겠죠. 예. 제가 봤을 적에 그러기 때문에 저쪽은 지금,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별짓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상황이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뒤가 없어요. 이재명 당선자도 그렇고요. 뒤가 없습니다. 이재명 당선자가 정상적인 대통령이었으면, 대통령을 그만두면 이제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있고 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정상적인 국가고요. 그런데 이재명 당선자는 말이죠, 뒤가 없는 대통령이에요. 뻔하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나든 뭐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내려오든 간에 그 뻔하잖아요. 뭐 망명을 하면 그나마 최선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최악의 경우에는 끌려다니다가 맞아 죽는 게 최악이고요. 그 다음에 최선은 망명이에요. 지금 이재명 당선자는 정상적인 전직 대통령의 삶을 살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걸 지금 온 국민이,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국민이 그걸 알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 매번 태극기 들고 요즘 젊은이들은 막, 내가 그럼 극우다. 너희들이 우리를 극우라고 몰아붙이면, 그래, 내가 극우할게. 내가 극우가
애국자라면 내가 극우할게. 그게 무슨 문제가 대수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젊은이들답죠. 극우라고 몰아붙이니까 프레임을 씌워갖고 몰아붙이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극우할게. 극우가 애국자면 내가 극우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영상들 많이 만들어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 기세가 놀랍죠. 그럼 저들의 입장이 돼보면 어떻겠어요? 두렵죠. 당연히 두려워요. 제가 저쪽 중에 하나라면 얼마나 두렵겠지. 김병주 저기 똥별 그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는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속여놨어도 이제 저 개딸들이나 뭐나 그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 속아 있어도 자기들은 두렵죠. 자기들이 한 짓은 자기는 아는데, 자기들은 아는데. 김병주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그 막 조작해가지고 그 저 장군 그거 인터뷰하면서 막 조작시켜갖고 뭐 위증하게 만들고 그거 자기들이 한 거 다 아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는데 겁 안 나겠습니까? 만약에 네팔 같은 봉기가 지금 젊은이들이 계속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네팔처럼 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저쪽 입장이 돼보면 굉장히 두렵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네팔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진보된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선진화된 나라기 때문에 제도나 뭐 모든 면에서 경제력이나 그렇기 때문에 네팔 같은 폭동 사태는 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쪽 입장이 되어보면 실제보다 훨씬 더 두려움은 큰 거잖아요. 이러다 진짜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영상들 자기들도 다 봤을 텐데. 예, 네팔 그 뭐 전 장관들 막 길거리에서 막 걷어채이고 막 끌려다니고 빨개 벗겨지고 막 그런 거 다 봤을 텐데. 군중들에 의해서. 화난 군중들에 의해서 그런 영상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이제 그게 예전 같았으면 지들이 MBC 차단하고 뭐 JTBC 차단하고 KBS 차단했으면 못 보죠, 국민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못 보죠. 99%가 못 봐요. 지금은 거의 다 봤을걸요. 50% 정도는 봤어요, 최소한. 저쪽 개딸들은 관심 없으니까 안 보려고 했겠죠. 50% 이상은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 네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자기들한테 그런 일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저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몰리면 몰릴수록 저들은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쓸 확률이 높아요. 아까 보니까는 전한길 씨가 그런 이제 예언을 하던데 저도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뒤가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정권이에요. 아니 자기가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자기는 진짜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정말 감옥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감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죠. 근데 전한길 씨가 예언한 거는 계엄을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참 그 길이 묘하죠. 이재명 당선자는 자기 스스로 그 길을 끊어놓고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 한번 했다라고 내란범으로 몰아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계엄을 할 수 있는 그 방법 한 가지를 아예 자기가 스스로 잘라내고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자기가 계엄을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왜냐? 뒤가 없으니까요. 아니 그게 낫지. 차라리 계엄을 해갖고 그 위험을 한번 도박을 걸 겁니다. 이제 이재명 당선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건 도저히 이 정권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올 거예요. 지금 점점 그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나이 든 분들도 지금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시위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시위가 잠잠해지느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시위가 점점 잦아드느냐, 아니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시위가 점점 번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전국에서 확 타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팔 같은 군중 봉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점이 가까이 되면은 이재명 당선자가 알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이재명 당선자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엔 전한길 씨의 예언대로 계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미 그 계엄이라는 선택지를
자기 스스로 잘라내고 왔기 때문에. 근데 억지로 그걸 다시 계엄을 자기가 한다. 그러면 이제 계엄을 해도 사실은 이재명 당선자의 말로는 비참하겠죠. 예, 그땐 정말 계엄을 한다 그러면 정말 군이 돌아설 수도 있어요. 군이 돌아서게 되면 이재명 당선자는 총살이 되겠죠, 거의. 예, 뭐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참 앞으로 이재명 이 정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게 최종 목표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10개월 넘게 보니까 최종 목표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는 저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반국가 세력을 다 척결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애국자들로 이 정치권을 물갈이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 정치권, 그러니까 소위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이 정치권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지금 한 80% 정도가 범죄자들이에요. 아,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물갈이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100% 깨끗해질 수는 없잖아요. 인간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을 역전시켜서 80% 정도의 정치인들이 정말 깨끗하고 이 애국자가 그 고위 공직을 맡고 국회의원을 하고 나머지 20%그 정말 범죄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스며들어 있는 거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 비율을 유지하게 되면은 만약에 한 90% 정도 유지하게 되면은 그 정말 이 정치인들을 한 90% 정도가 애국자로 채워지게 되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제가 늘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선진화된 정치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